폭군 연산군이 무너진 뒤 궁궐에는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다음 왕은 또 괴물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그 답이 한 여인의 침묵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떨어지던 궁궐. 그곳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왕비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 정현왕후 윤씨. 그녀는 사랑받지 않았고 권력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피로 시작된 왕조를 침묵으로 다시 세운 왕 중종이 됩니다. 폭군의 어머니는 처형되었고 세왕의 어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을 바꾼 칼의 기록이 아닙니다. 칼보다 오래 남은 침묵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462년 7월 30일 충청도 청주목 신창현의 관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원부원군 윤호, 어머니는 연안부부인 전씨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윤창년.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윤호는 좌명공신 윤곤의 손자였고 윤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의 고모부였습니다. 또한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와도 가까운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명문가의 배경 덕분에 윤창년은 1473년 겨우 12살의 나이에 성종의 간택후궁으로 뽑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성종에게는 이미 첫 번째 왕비 공의왕후가 있었지만 그녀는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종은 두 번째 왕비로 윤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왕비 훗날 패비 윤씨로 불리게 될 그녀는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아들 연산군을 낳았지만 질투심이 많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결국 패비 윤씨는 성종의 첩을 질투하여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을 일으켰고 1479년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 패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480년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1480년 12월 18일 19살의 윤창년이 조선의 새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성종의 많은 후궁들 중에서 그녀가 선택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성종의 후궁들 중에서 윤창년만큼 명문가 출신이 없었습니다. 왕실과의 혈연관계, 좌명공신 집안의 후손이라는 배경은 그 어떤 후궁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둘째, 이미 1478년 또는 1479년에 순숙공주라는 딸을 낳아 생산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훗날 중종이 될 아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후궁 시절에 이미 아들을 낳았다면 서자가 적자로 바뀌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 원칙상 이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대 숙종 때 희빈 장씨가 후궁 시절 아들 경종을 낳고 나중에 왕비가 되면서 경종의 척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정현왕후는 현명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과제는 패비 윤씨의 아들 연산군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였습니다. 정현왕후는 연산군을 친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왕이 된 후에야 자신의 친어머니가 패비 윤씨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현왕후는 연산군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키웠던 것입니다. 궁중에서는 연산군이 정현왕후의 친아들인 것처럼 행세했고 연산군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자랐습니다. 이는 정현왕후의 현명한 처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조처이기도 했습니다. 1485년 11월 정현왕후는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주는 석 달을 살지 못하고 1486년 2월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새로 낳은 공주가 비록 허무하기는 하나 어제 죽었으니 내일의 조화는 정지하도록 하라고 명했습니다. 1488년 3월 5일 드디어 정현왕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성대군 훗날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이 될 아이였습니다. 정현왕후의 나이 27살 때의 일입니다. 1490년 11월 정현왕후는 또다시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주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성종대왕 묘지문에서 정현왕후의 소생으로는 아들 중종만 언급되는 것을 보면
1494년 이전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정현왕후가 낳은 4자녀 중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아들 중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로서의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95년 1월 20일 남편 성종이 38배 나이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현왕후의 나이 34이었습니다. 왕비로 산 지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4살의 연산군이 조선의 제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 연산군은 선왕 성종의 뜻을 잘 받들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현왕후에게도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연산군 7년인 1501년 3월 17일 연산군은 정현왕후의 부탁을 받아 한양 내에 있는 보은사에 전답을 시주했습니다. 연산군 9년인 1503년 7월 14일에는 자순대비에 시중을 드는 사람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생일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올렸고 데뷔전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1504년 8월 26일 연산군은 정현왕후에게 자순화해왕 대비라는 존호를 올렸습니다. 자순은 자유롭고 순하다는 뜻이고 화해는 온화하고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현왕후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존호였습니다. 1505년 연산군 11년 5월 5일 연산군이 올린 잔치상은 밀가루만 40여 석이 들어갔습니다. 채아를 꽂고 금은으로 꾸며서 정교함과 화려함을 다하였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친어머니가 패비윤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신하들이 누구인지 알아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내어 죽이거나 유배 보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왕대비전까지 미쳤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은 칼을 들고 왕대비전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나오시오. 밖으로 나오시오. 연산군의 광기 어린 외침이 대비전을 흔들었습니다. 정현왕후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패비윤씨가 패출될 당시 정현왕후는 18살에 불과했고 왕비로 책봉될 당시는 19살, 패비가 사사될 당시는 21살이었습니다. 어린 후궁이었던 그녀가 패비윤씨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어머니의 자리를 대체한 사람에 대한 감정적 화풀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연산군의 행동은 매우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세자와 그 친인척들에 관련해서도 유배를 명령했다가 갑자기 도로 불러들여 장을 쳐서 다시 유배 보내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왕비 신씨가 뒤쫓아 나와 간곡히 말렸습니다. 전하, 대비마마는 전하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왕비의 간곡한 만류에 연산군은 겨우 물러갔습니다. 정현왕후는 나중에 왕비 신씨를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중전이 나를 구해주었구나. 이날의 공포는 정현왕후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어린 연산군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생각하면 그 배신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말고는 연산군이 자순대비를 해하려 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갑자사화 이후에도 데뷔 전에 많은 예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실록에 여러 번 실려 있습니다. 연산군의 이날 행동은 아마도 충동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모사화 때 기양 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죽이거나 다시 유배 보냈습니다. 신하들을 함부로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궁궐 주변의 민가를 모두 철거하고 궁궐을 확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뽑아들여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고 유흥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은 듣지 않고 오히려 간언하는 신하를 처벌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신하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1506년 9월 2일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의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중종 반정입니다. 이날 새벽 반정 세력은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정현왕후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정현왕후는 경복궁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종사가 위태롭습니다.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대비마마의 윤허를 구합니다. 정현왕후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진성대군은 아직 어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어찌 나라를 이끌 수 있겠소.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거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하들이 거듭 청하자 정현왕후는 승인했습니다. 경들의 뜻이 그렇다면 내 따르리다. 그리고 교서에 어보를 찍었습니다. 그 교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덕을 쌓은 지 100년의 깊고 두터운 은택이 민심을 흡축하게 하여 만세토록 뽑히지 않을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크게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것이 마치 도탄에 떨어진 듯하다. 대소신료가 모두 종사를 중히 여겨 페리베일로 와서 아뢰기를 진성대군 이역은 일찍부터 인덕이 있어 민심이 쏠리고 있으니 모두 추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니 어리석은 이를 패하고 밝은 이를 세우는 것은 고금에 통용되는 의리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진성을 사저에서 맞아다가 대위에 나아가게 하고 전왕은 패하여 교동에 안치하게 하노라. 이렇게 해서 18살의 진성대군이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정현왕후는 45살의 나이에 현직 임금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중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정현왕후는 대왕 대비로 승격되지 않고 왕대비로 남았습니다. 정현왕후가 중종의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연산군의 비신씨도 폐위되어 왕대비 자리에 새로 오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중종 시대의 정현왕후는 연산군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를 보면 생일마다 선물만 받는 kit방 늙은이의 모습이지만 중종실록을 보면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승정원에서 알아서 정현왕후에게 문안인사를 올리고 정치적 조언을 듣는 상황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 반정 직후 조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권력 다툼이 있었고 왕권은 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현왕후는 왕실의 확고한 큰어른으로서 중종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는 신수군의 딸이었습니다. 신수군은 연산군의 장인이었고 반정 세력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경왕후는 죄가 없었지만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반정 일주일 만에 패출되었습니다. 1507년 중종 2년 중종은 두 번째 왕비로 장경왕후를 맞이했습니다. 장경왕후는 1515년 중종 10년에 아들 인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를 잘못해 산후병으로 고생하다가 1515년 4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종을 낳은 지 7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1517년 중종 12년 중종은 세 번째 왕비로 문정왕후를 맞이했습니다. 왕비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혼란 속에서 정현왕후는 왕실의 안정적인 큰어른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세자 인종에게 정현왕후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생모 장경왕후를 7달 만에 잃은 인종에게 정현왕후는 할머니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현왕후는 인종을 각별히 아꼈고 인종의 세자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520년 중종 15년 정현왕후가 병이 심해지자 중종은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인종도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병환을 염려하며 문안을 드렸습니다.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정현왕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1527년 중종 22년 조선 왕실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착서의 변입니다. 누군가 세자 인종을 저주하는 글을 써서 궁궐 안에 몰래 숨겨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궁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빈 박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빈 박씨는 중종의 후궁으로 복선군과 해순옹주를 낳은 인물이었습니다. 정현왕후는 이 사건에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경빈 박씨의 장녀 해순옹주의 여종들을 직접 조사하여 일부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빈 박씨가 유력한 용의자이니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왕실의 큰어른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결국 경빈 박씨는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패출되고 사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현왕후는 손자 인종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517년 중종은 세 번째 왕비로 문정왕후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도 왕실의 큰어른인 정현왕후를 공경했고 정현왕후도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1534년 중종 29년 문정왕후가 아들 경원대군을 낳으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원대군은 훗날의 명종입니다. 문정왕후는 야심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종은 중종의 척장자였습니다. 문정왕후로서는 인종을 제치고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동생 윤원영을 비롯한 윤씨 일가를 요직에 앉혔습니다. 정현왕후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손자 인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정왕후의 권력 확장을 견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현왕후는 노련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며느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인종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파워게임은 미묘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서로의 영향력을 경쟁했습니다.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기 정현왕후와 문정왕후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궁중 행사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 누구의 의견이 더 존중되는지 등의 문제였습니다. 정현왕후는 왕실의 큰어른으로서 명목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문정왕후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젊고 건강했으며 현재 왕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정현왕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520년대부터 정현왕후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승하 10년 전부터 지병인 천식과 담질환으로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담질환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심장질환으로 추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은 자주 재발했고 증세도 심해졌습니다. 중종은 어머니의 병환을 깊이 걱정했습니다.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치료하게 했고 귀한 약재를 구해 올렸습니다. 인종도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의 병환을 염려하며 자주 문안을 드렸습니다. 1522년 중종 17년 정현왕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중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 중종과 손자 인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 둘은 기력이 약하니 무조건 유교식 예법대로 하지 말고 상황을 보아 적당히 조절하라.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상을 당하면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복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현왕후는 아들과 손자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중종은 이미 중년이었지만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어릴 때부터 허약했습니다. 정현왕후는 이들이 3년상의 고행을 견디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건강을 지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조언은 정현왕후가 세상을 떠나기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정현왕후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현왕후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천식발작이 잦아졌고 가슴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때로는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중종은 밤낮으로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노환과 지병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530년 9월 23일 음력으로는 8월 20일 정현왕후는 경복궁 동궁 정침에서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식과 노환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중종은 어머니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인종도 16살의 나이에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문정왕후도 시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비록 권력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20년 가까이 한 궁궐에서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국상을 선포했습니다. 왕대비의 상이었으므로 조선 전역이 애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현왕후의 사후 이야기는 비극적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이 한양까지 쳐들어왔고 왕실의 능묘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현왕후의 선릉도 일본군에 의해 독을 당했습니다. 아들 중종의 정릉도 함께 독을 당했습니다. 한양 수복 이후 조정에서는 파헤쳐진 선정릉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선릉에서는 잿더미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도굴한 후 불태워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선릉은 새로 지어 올린 의복만 묻힌 허묘입니다. 정현왕후의 실제 시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정현왕후는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한 것입니다. 정현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왕비 중 한 명입니다. 후궁 출신으로 왕비가 되어 왕대비까지 오른 여인은 조선 역사에서 단 2명뿐입니다. 한 명은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 다른 한 명이 바로 정현왕후입니다. 하지만 안순왕후는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왕대비가 되었고 아들은 어려서 왕위를 잇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현왕후는 15년간 왕비로 살았고 친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며 35년간 왕대비로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의 격동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시어머니는 수렴청정으로 유명한 인수대비, 의부사들은 폭군 연산군, 며느리는 권력욕의 화신문정왕후였습니다. 이런 강렬한 인물들 사이에서 정현왕후는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주었고 중종에게는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인종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현대의 사극에서 정현왕후는 자주 등장하지만 언제나 반쪽짜리로만 그려집니다. 성종과 연산군 시대를 다룬 드라마에서는 젊은 후궁 또는 왕비로, 중종 시대를 다룬 드라마에서는 노년의 왕대비로만 나옵니다. 그녀의 전체 삶을 하나의 작품에서 다룬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현왕후의 진짜 이야기는 그 긴 세월 동안 격동의 역사를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12살에 궁궐에 들어가 69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조선 왕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후궁 왕비 왕대비를 거치며 조선의 가장 어두운 시기와 혼란스러운 시기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왕실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비록 그녀의 시신은 임진왜란의 화염 속에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조선 역사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현왕후 윤씨 1462년부터 1530년까지 68년의 삶. 그중 57년을 궁궐에서 보낸 여인.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왕비의 이야기였습니다.